볼 거고요. 정지용의 불사조 미리 주제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게 확 와닿는 시는 아닌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 비애, 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나시는요 문병란의 꽃시라고 되어 있고요. 문병란의 꽃시도 얘도 주제 미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완전한 성숙을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성숙을 간절히 바랍니다. 염원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은 표현법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 가의 화자는 비애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야. 비애는 끝나질 않는구나. 나의 화자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야 생성되는 꽃씨를 보며 여기 봐. 소멸된 이후에 생성되는 꽃씨.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낸다.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 비움과 소멸과 비움,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인간의 내적 성숙을 드러냈구나. 자연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지. 앞부분으로 넘어올게요. 쓸 이야기들이 좀 있나? 오케이. 살펴봅시다. 비에 영탄적 어조 쓰여 있다고 영탄법이라고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비에 이 시 전체의 핵심어고요. 영탄법 쓰여져 있고요. 눈이 갈 수밖에 없지. 강조합니다. 너는 이라고 하면서 의인법 쓰였네요. 모양할 수도 없다. 너는 형태가 없다. 너는 형태가 없어. 너는 모양이 보일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애.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아있다. 너 비애는 나 내면, 나의 내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비에 1년 끝.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너 A, 박힌 화살 B, 날지 않는 새 B. A는 B,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너는 내 안에 박혀 있어. 고정되어 있지. 내 안에 와서 날아가지 않는 새야. 너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어. 고정되어 있지. 비에는 나의 내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비에는 보이는 거 아니죠? 화살이랑 날지 않는 새는 보이는 거지. 맨날 쓰는 말 있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여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표현해 줍니다.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다. 비애가 나에게 주는 것. 그게 뭔데요?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슬픔, 아픔. 비애는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비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좀 딴 데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너 비애와 행복은 둘이 서로 대조되지. 얘네들은 함께 있을 수 없어. 비애와 행복은 공존 불가능하다고.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했는가? 심장에 비애가 박혀 있어? 심장에서 비애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비애 오 나의 신부 비애 나의 신부 나의 동반자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다. 그래 비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비애를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어. 벗어날 수 없다면 뭐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어머 너는 죽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지. 비애는 숙명이라고. 피할 수 없어. 나의 청춘이 다한 날 너는 죽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 청춘이라고 불리워줄 수 있는 시간 내내, 청춘 내내 나는 비애와 함께 살아왔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겠네. 그러나 너는 아무런 성문도 보지 못하였다.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소멸된 이후에 다시 날개를 편다. 재생하는 오 비애 너는 불사조. 소멸 비애는 끝나지 않아.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죽어도 다시 태어나. 비애는 그런 거야. 비애는 영원한 거지. 끝나지 않고 계속 돌고 돌아서 결국엔 또 나에게 오더라고. 비애의 순환성. 그래서 요 정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두 연을 묶어서 비애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함께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슬프고 힘들어?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이야기. 밑으로 내려갑시다. 성숙해가는 과정을 꽃씨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했죠. 가을날 시간적 배경 드러나 있고요. 내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 작은 꽃씨는 가을의 결실을 나타내는 거겠네요.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성숙함이라고 봐도 되겠지.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고요.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숱한 잎이며 꽃이 있는 건 여름일 테고 그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가을이 되어선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숱한 잎과 꽃과 찬란한 빛깔이 작은 꽃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겠네. 응집되어 있죠. 요런 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지. 이 시는 명사형으로 종결된 연이 있군요. 명사로 끝나면 눈이 가게 되어 있어 집약시켜주는 거죠. 시상을 집약시켜줍니다. 가을이란 그런 소재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여름에는 잎과 꽃이 무성하게 있다라는 거죠. 여름이란 계절은 어떤 계절인 거야? 풍성한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지. 빛나는 여름의 오후 반짝반짝 빛납니다. 시각적 심상 여름의 오후 시간적 배경 드러내고요.
핏빛 꽃들, 빨간 꽃들의 몸부림이여. 뜨거운 노을의 입김에 여울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여름날 오후의 몸부림이 하나의 무게, 꽃씨로 응축이 되는 것일까? 여름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의 무게, 꽃씨가 되어 갑니다. 바로 성숙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시간의 흐름이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지. 몸부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를 주죠. 이렇게.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확인하고 보고 정답 내린 거야? 아니야. 그러한 꽃씨가 만들어진 과정을 추측하고 떠올리는 거지. 꽃씨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 쓰자. 꽃씨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측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불태워 버린다. 다 버릴 거예요. 비움의 과정. 뭐를 비울 거예요? 비애의 껍질을 불태워 버릴 거예요. 비애의 껍질. 다 시들어져 떨어진 꽃들. 낙엽. 위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쓰자면 여름의 흔적. 이런 거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어머 꽃씨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마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내 마음 속에 외로움이 싹터가고 있군요. 외로움이 자리 잡아갑니다. 외로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빛난다라는 거는 시각적인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을 빛난다, 시각적으로 표현해 줬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표현 잘 쓰고 있구나. 앞에가 꽃씨가 익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내 마음, 내 속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드러낸 연이군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재죠. 한 알의 꽃씨를 골라. 내 손에 꽃씨가 있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여름, 겨울 중에 여름, 가을 중에 언제야? 가을이야.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서 내 내면의 성숙함을 하나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변 창가에서 화려한 어젯날의 여름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화를 묻는다라는 건 과거를 생각합니다니까 과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좀 성숙해 있는 상태지라면서 완전한 성숙을 추구합니다. 지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눈에 띄는 부분 있어요? 요거 있죠. 긴 시적 허용 쓰여져 있네요. 기다림이라는 건 성숙을 위한 시간이지. 이러한 성숙을 위한 시간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완전한 성숙을 지향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1의 1번 가는 나와 달리 이런 말들 일단 무시하라 그랬죠?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가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있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있나? 이 정도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지. 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이미 틀린 말이지. 왜? 둘 다 있으니까. 가는 비극적입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비극적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락. 그리고 가도 딱히 비극적 처지를 부각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는 있어요. B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둘 다 XX 이렇게 표시합시다.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가의 의문형 표현이 있나? 있네. 그러면 나에도 의문형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의문형 표현 있네. 그러니까 둘 다 있네. 의문형 표현이. 그러니까 틀리고 의문형 표현 둘 다 사용합니다.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크게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공간 이동에 따라 가에는 공간 이동 없어. BA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니까.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괜찮아.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니야. 탈락.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가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거 없어. 꽃씨를 품으면서 꽃씨를 골라서 어젯날의 대화를 물어본다라는 건 꽃씨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의인법 쓰여 있고 요 정도 확인할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딱히 없어. 정답 5번. 가와 나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 거잖아.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가와 나의 영탄법 있는지 찾으러 가면 되죠. 가의 영탄법 어디 있어? 가의 영탄법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지. 여기 영탄법. 여기 영탄법. 나에도 영탄법 느낌표 찍어줘 있는 애 있나? 대놓고 여기에 있네. 둘 다 영탄법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지. 왔다 갔다 좀 복잡하니까 A 볼게요.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여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죄송. 꽃들이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의인법 괜찮아. 화류법이 더 가깝긴 하겠지만 노을이 입김을 퍼무어 주고 있어. 여기에도 의인법 쓰였다라고 그냥 확인을 해 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2번에 이미 답은 찾으셨겠지만 정답은 3번. A는 정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장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서로 떠날 수 없어. B에서는 동적 이미지 몸부림을 통해서 대상 꽃씨가 생성되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3번 딱 좋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건 둘 다지. B는 A와 달리 화자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B에는 부정적 처지가 나타나 있지 않죠. A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 B에가 가변적이다. 아니요. B에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고정성을 드러내는 거고. B에는 시각과 촉각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꽃씨의 불변성 아니요. 대상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을 드러내는 거지. A와 B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A에선 말 걸지만 B에선 말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뒤로 넘어오죠. 3번도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5번.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신을 성찰한다 얘기고,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 왠지 보면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요 부분은 맞지. 긴 기다림의 창변에서 어젯날의 대화, 성찰을 합니다. 생성과 비움의 반복이 아니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얘기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틀린 건 정답 5번. 됐을까요? 잠시 정치. 나머지 문제는 크게 볼 것 없고 248페이지에 6번은 먼저 봐야 되겠죠. 개인 차원에서나 공동체 차원에서나 인간은 가진 욕망은 결핍과 충족을 거듭하면서 그 삶을 유지합니다. 인간은 욕망의 결핍과 충족을 거듭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결핍이 없던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미래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지도 있죠. 문학에서는 결핍이 충족된 상태는 대체로 이상향적인 시공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 찾아내란 얘기지. 가에선 기녀라는 신분적 장벽에 갇혀 지내던 작가의 자아를 중심으로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싶어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작가의 소망을 전쟁을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세상의 환멸 때문에 세속을 등진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더러운 꼴 안 보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욕망의 결핍과 충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가 보러 가자. 1번 세장에 갇히자 돌아갈 길이 아득하고 세장에 한번 갇혀 있어. 세장이라는 것 자체가 갇혀 있어. 억압과 구속의 공간이지. 돌아갈 길이 아득하고 더 이상 나는 자유롭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라. 곤륜산,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 그러면 이거겠네. 돌아갈 곳이 어디였어? 곤륜산이었던 거죠.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라. 바람 때문에 못 가. 청전에 신선이 살고 있는 곳에 날점으로 창공이 끊어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 바람이 높아서 곤륜산 청전에 못 가. 구령에 신선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 달이 밝은데 꿈길만 고달프다. 달이 밝지만 갈 수가 없다. 바람이 높아 장애물이 있어. 창공이 끊어져서 돌아갈 수 없어. 갈 길이 막혔어. 달은 밝은데 꿈길이 고달파. 달은 밝고 꿈길이 고달파. 그곳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인데 돌아갈 수가 없어. 여윈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저녁 까마귀 때는 스스로 신나 온 숲을 떠들고 있네. 여윈 그림자 짝이 없어 홀로 서 있는데 저녁 까마귀는 신나서 온 숲을 떠들고 있다. 대조. 깃털긴 날개는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니. 깃털긴 날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세장에 갇혀진 학.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니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갇혀 지내야 하네. 안타까움. 슬픈 울음 해마다 옛 언덕을 기린다. 옛 언덕, 자유로웠었던 과거. 그것을 그립니다. 그리움을 상징하고 있죠. 세장 속에 갇혀져 있는 화자, 학을 나라고 표현하죠.
임해창이면 대표적인 기녀 중에 한 사람이었었지. 내가 꿈꾸는 자유로운 곳, 그리운 과거, 아름다웠던 곳으로 가고 싶지만 새장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까마귀와는 달리. 학과 까마귀라고 해서 색채 대비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처지가 대조되고 있는 거 괜찮지. 슬픈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 드러나 있어. 지배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많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죠.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 자유롭지 않은 나의 처지를 새장에 갇혀진 학에 비유하고 까마귀 떼와 비교하고 나 원래 신선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쟁에 직접 참여했었던 아저씨죠. 조그마한 이 몸이 사실은 겸손한 거지. 병이 들어있어 진짜 아프긴 아팠었던 것 같아. 분풀이도 한풀이도 외놈에게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 싶지만 옛날 삼국지 시절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쫓아낸 적이 있지. 춘추 전국시대에 발 잘린 손빈도 방연이라고 하는 자기 뒤통수 친 놈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몸은 손빈처럼 발이 잘린 게 아니라 팔다리 갖춰져 있고 제갈공명처럼 죽은 게 아니라 목숨이 이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죽은 제갈공명 발이 잘린 손빈보다 나의 처지가 더 괜찮아. 이렇게 쥐떼개떼 도적들이 외놈들일 잠시라도 저할 소냐 잠시라도 두려워하겠는가? 아니 난 외놈들이 두렵지가 않아. 자신감이 있죠. 외놈들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포부도 담겨져 있지. 비선 나는 듯한 빠른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거치면 9, 10월 서리바람에 외놈들을 낙엽처럼 해치리라. 7종7금 7번 잡았다가 7번 놔줘. 총나라 제갈량이 요거 제갈 맹획을 7번이나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줬다라는 말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야. 7종7금 외놈들을 압도하는 것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서리법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청자 어서 항복을 해라 명령. 항복한 자를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겠는가? 항복하면 살려주마. 우리 임금님의 성덕이 너희와 외놈들 너희들과 더불어 살자 하느니라. 용서해 줄 테니까 좀 꺼져. 태평천하의 요순의 군민이 되어서 1월 광화 해와 달의 밝은 빛이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그러면 1월 광화는 뭐겠어요? 임금의 덕이겠지. 임금이 너희들에게까지 베푸는 은혜라고 해도 되겠네요. 전투선을 타던 우리 몸도 현재 미래에는 고깃배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한가하게 여유있게 태평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 평화로운 시절을 다시 보려 하노라. 화자의 소망. 그러면 화자의 이상향은 이거네. 성대의 파도 없는 바다. 이게 화자의 이상향인 거죠. 그러면 가에서는 이상향이 어디인데요? 자유로운 공간, 네모난데 곤륜산, 청전, 구령. 얘네가 이상향이지. 별거 없죠?
뒷페이지. 사실 좀 그래요. 임진왜란이고 정유재란 때고 외놈들한테 완전 제대로 이긴 건 이순신밖에 없고 맨날 지면서 쑥대밭 대면서 큰 소리 치고 별로야. 광해군 시절 설생이란 사람이 한양의 청파에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친 듯이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죠. 설생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고요. 한양의 청파에 살았습니다. 공간적인 배경. 그는 문장이 풍부하고 기계와 절개를 숭상했다. 이 정도면 아주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좌절했다. 일찍이 추탄 오윤겸과 매우 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개축년에 임목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옆에 잠깐 볼게요. 조선 초 광해군이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생모 임목대비를 내쫓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신하들 속에 슬금슬금 영창대군 얘가 적자거든. 얘를 왕으로 제대로 된 왕은 얘가 아니냐라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실제 영창대군의 생모인 임목대비를 쫓아낸 거지. 근데 따지면 광해군한테도 엄마이긴 한 거거든. 이런 거니까. 오륜을 깨버렸다. 폐륜하다. 그래서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사건은. 근데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기 언제야 단종, 세조 이 시절 얘기가 되게 많이 자주 나오고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책에는 사설이든 EBS든 따지지 않고 요 사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찾아서 확인을 해놔야 돼. 앞뒤로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글 읽기 싫으면 저기 어디야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해서 만화책 있어. 도서관에 있어. 그거 만화책이라도 좀 빌려봐. 박시백인가? 그 아저씨가 해놓은 만화책이 있거든. 재밌어. 이렇게. 앞으로 넘어와서 또 다시 보자. 개축년에 임목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이 계연이 오윤겸에게 말했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임목대비 폐비 사건에 대한 설생의 평가. 요게 임목대비 폐비 사건에 대한 설생의 평가. 벼슬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나와 함께 유람을 떠나지 않겠는가? 속세를 버려. 속세 버리자. 이거 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은거하자 라고 제안하지.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멀리 떠날 수 없다라고 사양했다. 한 달 뒤 설생의 집에 가보니 설생은 이미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속세를 떠났어.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쫓아낸 이후 갑술년에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되어 지역을 순시하다가 영랑호에 배를 띄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안개와 파도 구름 사이에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 가까이 와서 보니 설생이었다.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오윤겸이 매우 놀라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다. 그는 마치 하늘의 구름에서 내려온 사람인 양 반겼다. 거처하는 곳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 관하로부터 동남쪽으로 60~70리 떨어진 회룡굴이라는 데지. 확실히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깊고 궁벽한 곳이라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네. 이곳에서 멀지 않아서 갔다 오는데 한나절 안 걸리니 같이 가보지 않겠나? 내가 거기 구경시켜 줄게. 공이 그를 따라갔다. 공은 윤검 이야기 하는 거죠. 유씨.
어스름 무렵 산기슭에 이르러 스님이 타는 가마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갔다. 험한 살길 몇 리를 지나 깎은 듯한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었다. 그 형세가 기이하고 웅장해 사람을 눈을 놀라게 했다. 풍경 묘사. 성문이 중간처럼 갈려져 있고 좌우로 맑은 시냇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성문 옆이 회룡굴이었었다. 아직까지 묘사. 돌길이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골라가는데 굴곡이 심하고 가팔라. 정말 그곳은 가기 쉽지 않아. 칡 덩굴과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니 비로소 굴이 나왔다. 여기까지를 묘사로 보는 게 낫겠네요. 몸을 구부렸다 매달렸다가 들어가 보니 별천지였다. 이 세상이 아니었다. 확실히 속세와 대조된 공간. 땅이 매우 넓고 토질도 비옥하여 풍요로워 거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뽕나무,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었고 배와 대추나무가 숲을 이루었었다. 먹을 게 많단 이야기죠? 풍요로워. 설생의 거처는 굴 가운데 있었는데 지극히 화려하고 그윽했어. 공을 마루로 인도해 산의 진미를 올렸지. 기묘한 과실이 지극히 향기롭고 달콤했고 인삼은 팔뚝처럼 굵었다. 역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 서로 이끌며 바다 밖으로 나갔다. 수풀과 산봉우리, 샘물과 돌의 기이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다시 형언하기 어려웠다. 방장산에 다시 들어온다. 방장산, 신선들이 사는 곳. 황홀하여 자기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하게 느껴졌었다. 벼슬을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벼슬 하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까? 회의감. 오윤겸이 설생에게 이야기를 했다.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로 은자가 지날만 하네. 그려 가게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해? 야, 너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멋있는 집 짓고 살고 있어? 설생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왕래하며 노는 곳이 이곳만이 아니네. 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재미있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사는 거 여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른 데도 이런 데 나 알아둔 데 있어.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나온 뒤부터 내키는 대로 유람하며 구경하느라 하루도 한가할 날이 없었지. 노느라 바빠. 서쪽으로 속리산, 북쪽으로 묘양산, 남쪽으로 가야산, 두류산, 승리한 땅,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녔지. 동방의 산천 가운데 특별히 절경으로 알려진 곳은 거의 다 가봤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서 내 집을 지었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했지. 1년 3년 살다가 흥이 다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내 맘 내키는 대로 즐거움 찾으면서 편안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 이런 이유로 내가 거처한 곳 중에는 산의 기이함과 물의 절묘함, 논과 집이 넓고 화려함이 이곳보다 10배는 더한 곳도 많다네. 내 집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별장이 여기보다 좋은 데 있어. 다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지. 설종의 종들은 모두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많이 앞길을 익히고 있었는데 모두 첩의 자식들이었었다.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진짜 행복한 곳은 속세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이렇게. 전부 다 잘생기고 아름다웠고 악기를 익히는데 모두 첩의 자식들이야. 신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가무를 하는 미희도 연하문명이 됐는데 오묘하게 아름다웠지. 오윤겸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어. 선생의 득의한 모습,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티끌 같은 세상에 얽매인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고 흐느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
나는 못하며 살고 있나. 이튿날 머물고 떠나면서 설생에게 부탁했다. 나중에 한양 오면 나 찾아와줘. 3년 뒤에 설생이 오윤겸을 찾아왔지. 오윤겸은 그때 전조를 잡고 있어서 이조 병조를 아울러서 일하고 있어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고 했더니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어. 왜? 설생은 옛날에도 더러운 세상이고 지금도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현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그대로인 거야. 부정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 오윤겸이 휴가를 얻어서 설생을 만나고자 고개를 넘어 옛날에 만났던 회룡굴 찾아갔는데 폐허가 되었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아, 내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애 승질을 돋갔구나. 그 기이한 행정에 크게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자미상의 옛날 얘기. 아우 재밌어 이야기. 1번부터 6번인데요. 시간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5분 드려봅니다. 당연히 병원 가고 검사 잘 받고요. 잠시만요. 현대소설 하나 정도 더 보고 여러분들 또 문제 풀고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현대소설 4편 오세요. 167페이지.